이 시간은 제4장 기독교 경제윤리 소비문화 중심으로 그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필요한 것이 바로 경제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중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하게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악하게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맨 앞에는 소비문화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소비 생활이 어떻게 이제 달라지고 변화되어 있는가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소비 문화가 어땠고 현대 근대에 와서는 소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소비 문화의 특징들 또 여러 가지 내용들 다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는 규모 있는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올바른 물질관이죠. 물질관을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사용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소유와 소비로부터의 자유, 또 규모 있는 생활과 경제 윤리의 교육, 또 양극화 극복과 분배의 정의. 그래서 너무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소비 문화를 바르게 잘 가질 수가 있겠는가,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소위 그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가 있겠는가 이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다, 돈이면 못하는 게 없어, 돈이 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 현대인들의 그 돈을 우상화하는 그런 만모니즘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PPT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장 기독교 경제윤리 소비문화 중심으로 라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경제력을 절대시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라고 하는 것은 또 뭐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능력과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또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든지 하는 그 이유가 그만큼 돈의 쓰임새가 많고 또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버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아무렇게나 흥청망청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규모 있게 잘 사용하는 그런 모습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소비 문화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대인의 소비 문화의 형태를 표현한 문구 중에 나는 소비한다, 그러므로 나는 현존한다라는 실존적 의미를 담은 표현이 있다. 재밌는 말이죠. 나는 소비한다, 그러면 나는 현존한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그런 말을 빗대서 한 말 같습니다. 어쨌든 소비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는 지금 살고 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지금 뭔가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소비라고 하는 것이 인간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문구는 현대사회 속에서 소비는 엄연히 개인의 존립과 소통의 기회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또 소비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교제하고 소통한다. 뭐 그런 의미성이 소비라고 하는 것 속에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여러 면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현세는 소비 문화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비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됐고 소비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의 그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사회는 이전에 단순했던 사회에 비해서 다양한 종류의 소비를 발생시켜 다차원적인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그 먹고 사는 일, 당장의 생존을 위한 그런 것에 국한된 소비였다면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미를 추구하는 또 다양한 자기 표현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의 소비가 보편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할 곳은 많은데 경제적인 부분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2잡, 3잡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장시간 뭐 때로는 야간 근무까지 해가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70쪽 맨 아래쪽에 보니까요, 이 워라밸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파트에서도 조금 들은 적이 있겠습니다만은, 자, 워라밸이라고 하는 말 개념, 이것은 이제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그 새로운 신조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워크와 라이프 밸런스의 그 준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일과 생활을, 일과 삶을 조화롭게 이룰 것인가,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에도 치우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생활 삶의
내용에서 일을 배제하고 생활하는 데만 중점을 두지도 않고 일과 생활, 일과 삶,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균형을 잡고 이룰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이제 워라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나 사실은 그런 개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색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개의 그 일을 하면서, 여러 종류의 일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 소비라고 하는 것을 다양하게 해야 되는, 또 쓰임새가 많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소비 문화의 특징들입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구조입니다. 자, 인류가 언제부터 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문화를 향유하면서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인류 속에 이런 소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은 그렇게 그 오래된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대에 와서 소비가 하나의 문화 형태로 그렇게 자리 잡았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어떤 그 가족이나 공동체 단위로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만을 소유하고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소비하는, 또 그 소비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떤 그 당장 먹는 거, 입는 거, 기본적인 것들에 국한돼 있었지, 오늘날처럼 이렇게 그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내지는 다양한 부분의 소비를 추구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서양 사회의 경우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소비의 폭발적 증가가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소비 문화가 급격하게 많아진 그런 것은 대체로 이제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하게 이 소비 문화가 증가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유행의 개념이 생겨나면서 이전에는 주로 귀족 계급에 제한되어 있던 소비가 대중 소비로 전환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특수한 계층, 귀족이라고 하는 특수한 신분들, 그런 신분이나 계층들에 국한되어 있던 어떤 소비 문화 내지는 소비의 그런 그 품목들이 이제는 그 보편화 되고 소위 하나의 그 유행화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꿔지게 되고, 결국에는 특수계층의 그런 그 소비에서 이제는 대중적 그 소비로 그렇게 이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비 문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결과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로 넘어가선 그 소비가 이제 더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생산과 소비 형태는 전형적인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구도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72쪽 그 중간쯤 보니까요. 첫째로 19세기에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구도가 본격적으로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된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 물론 이제 그 대량 소비로 연결이 됐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상화 되게 되는 그런 시기는 이제 19세기에 넘어와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소비와 사회가 매우 긴밀하게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소비 활동이 중요한 사회 활동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구촌화 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정황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소비 문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지구촌화.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발달하고 특별히 그 비행기가 생기면서 어디든지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쉽게 갈 수 있는, 또 만날 수 있는 뭐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그 이웃 동네처럼 또 하나의 그 공동체, 전체적인 공동체로 되어졌다, 지구촌화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물류가 급속도로 이제 빠르게 그 유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아주 좋은 물건들이 있다면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소비가 가속화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대인들은 대량 소비 생활을 통해서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 영역인 상품 생산과 금융 거래에 관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나는 소비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그만큼 자신들의 그 소비 활동을 통해서 아주 양질의 그 상품 생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고요. 또 금융 거래가 활성화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돈 회전을 빠르게 하는, 그래서 경제가 좀 잘 순환되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연결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이런 소비 문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의 그 선순환되어지고 또 활성화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쇼핑을 통한 정체성 구현입니다. 요즘은 뭐 인터넷 쇼핑에 대해서 이제는 보편화되고 하나의 그 생활의 아주 큰 부분으로 자리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자, 소비의 구체적인 행위인 쇼핑을 분석해 보면 다양한 문화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어서 또 하인이라고 하는 사람, 토마스 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저서인 쇼핑의 유혹이라고 하는 책에서 쇼핑에는 물건을 획득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관계를 형성하고 권위를 확립하는 인간의 오래된 행동 양식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쇼핑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어떤 상품을 구입한다,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또 권위가 확립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다 쇼핑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내용에 보면 윤리학자인 윌리엄 슈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요, 현대사회의 힘이 갖는 위험성을 신학적으로 지적을 했는데요. 그는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능력이 전통적인 힘인 정치력을 앞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사실은. 전통적 힘이라고 하는 이 정치력은 막강한 권력이고 절대 권력,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현대사회에서, 즉 자본주의에서의 경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통적으로 막강한 권력이라고 여겼던 이 정치력을 오히려 앞서는, 또 그것보다 우위에 있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쇼핑을 통해서 소유물을 통한 자기 표현, 유행을 통한 심리적 추정, 또 타인의 관심 촉발, 소속감과 축하의 표현 등이 드러난다고 봄으로써 현대인의 소비 문화를 잘 짚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사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쇼핑을 통한 사회적 지위 확보입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 상품 소비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자신과 사회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문화적 작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품 소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소비에 머무르지 않는다. 어떤 그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내지는 자신의 사회성의 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의 관계성을 형성하는 그런 문화적 작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비에 집착하려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대량 소비의 단계를 지나 점차 질적 소비를 추구하는 단계에 다다르면 다양한 정보에 의한 계층 형성을 추구하는 소비를 지향하게 된다. 이제는 이제 대량 소비의 단계에서 아주 질적 소비, 그렇죠? 좀 아까 얘기했듯이 좀 차별성, 개별성, 독특성, 뭔가 자신만의 그 두드러진 그런 어떤 그 취향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치품은 심리적으로 허영심과 관련되어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새로운 신분적 차별화와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 주변에서는 사치품의 소비에 대해서 그렇게 그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은 좀 적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소위 그 위화감 조성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러나 또한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신분적 차별화, 또 다른 사람과의 그런 다른 어떤 독특성, 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성이 많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대사회는 소비는 대량화되는 양적 팽창과 함께 사치 및 명품 소비와 관련된 질적 팽창이라고 하는 양적 측면에서 영향력이 점점 비대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세 번째로 규모 있는 경제 생활을 하려면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론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각자 개성에 따라, 각자 자기의 주관에 따라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뭐 제동을 걸거나, 또 아니면 뭐 또 본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 의식하거나, 물론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기본적 가치관,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르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아무렇게나 가치 없이 쓰는 것보다는 가치 있게 그것을 활용한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규모 있게 좀 아주 효율적으로 가치 있게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물질주의와 소비 문화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가 됐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실용성과 효용성, 그리고 유용성과 적실성을 갖춘 답변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그동안 기독교의 전통적 논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소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 그 소비를 함에 있어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소비를 이룰 것인가, 그런 이제 본질적인 내용들을 좀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77쪽 그 아래 부분에 보니까 소유와 소비로부터의 자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소확행이란 말이 있다. 소확행. 뭐 많이 안 들어본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비록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중요하다고 보는 그런 가치관이다. 그러니까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고, 행복은 아주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소소한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도 있고 발견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의 말이 바로 소확행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용어 속에 포함된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 입장에서는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경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물질 자체를 부정하거나 경시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정신과 물질 사이 올바른 관계를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 어떤 시각, 또 경시하는 시각,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뭐 바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물질은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 플래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조셉 플래처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재산, 곧 부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진 재산은 공공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관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 소유,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한다. 물론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그 경제관, 물질관에 있어서 절대자가 나에게 맡긴 것이다. 근데 그 맡긴 것은 공공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긴 것이다. 이제 이런 태도, 이런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자기와 자기 가족 및 그 밖에 몇몇 사람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유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며 그가 사회와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도록 각 개인에게 맡기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만물의 소유주로 고백하며 물질 세계를 올바르게 경영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은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그 물질관을 가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물질의 진정한 소유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며 그가 사회와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도록 각 개인에게 그것을 맡겼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자로부터 내가 물질을 맡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가 아니라 어떤 그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규모 있는 생활과 경제 윤리 교육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규모 있는 경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해서 가족의 생계를 공급하며 자녀 교육과 또 불의의 사고를 예비한 저축과 구제 및 헌금과 각종 세금 등을 책임질 만한 근로 생활을 포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돈이 있어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제력과 생활, 삶, 그 자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은 성실하고 근면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력을 갖출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경제력이 있어야 가족의 생계를 공급할 수 있고요.
또 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한다면 이제 자녀 교육, 또 불의의 사고나 또 앞으로 예기치 못할 일들에 대한 대비, 그런 것들을 위해서 미리 어느 정도 좀 저축을 해놓고, 또 구제하는 일이나 헌금하는 일이나 또 각종 세금을 내는 것들을 충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도 타인의 도움을 받고 살거나 노동에 임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는 용인될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어떤 혜택만 누리려고 한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소위 복지사회, 복지국가 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일부의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그 복지적 혜택이 잘 되고 그것이 주어졌는데 내가 구태여 힘들여서 일할 필요가 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없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 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양극화 극복과 분배의 정의입니다. 빈부격차의 심화는 많은 갈등과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요즘 이제 소위 부익부, 빈익빈, 그런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빈부격차가 너무나도 심화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과 관련하여 개인과 사회에 대해 이중적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이중적 이해, 그래서 나쁜 의미로서의 그런 것보다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개인의 게으름이 가난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와 제도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루어지느냐? 우선 기본적으로는 일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넉넉하게 산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괴로움이 원인이 된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는 거죠. 즉 사회와 제도에 에도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제도적인 문제, 어떤 국가 정책의 실패, 뭐 이런 것들이 개인에게 영향을 끼쳐서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어떤 그 소득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결과로 연결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물질로 인한 자만심과 유행의 노예가 되지 말고 언젠가는 모든 이와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마음 깊이 의무감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물질관에 있어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 유행에 따라서 사치하고 자기 어떤 욕구 충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기 아주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이 있는 거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한다. 이 계산이라는 말을 이제 내가 첨언해 가지고 심판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거기다가 집어넣는데요. 즉 우리 인생에 대한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자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에 대한 평가받고 심판받을 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무분별하게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 깊이 의무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또 올바르게 활용하고 사용하는 이 물질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하여 입니다. 초기 교회 교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용과 향유를 구분하여 설명했다. 어거스틴 뭐 우리가 잘 알죠. 성 어거스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굉장히 좀 그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용이라고 하는 말과 향유라고 하는 말은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향유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를 위하여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그보다도 상위의 목적을 위한 수단적 사랑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향유한다는 것은 그 자체를 내가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어떤 목적을 위한 사랑, 목적과 수단을 위한 사랑은 그 사용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좀 구분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향유해야 할 대상을 향유하고 사용해야 할 대상을 사용하는 것을 가르쳐 바른 사랑이라고 표현했고, 그 반대의 경우는 왜곡된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잘 사용해서 향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즉 악용하면 결국에는 그 가치에 대한 바른 그런 그 목적을 위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이죠. 조금 좀 어려운 그런 내용,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큰 네 번째로 만모니즘 극복과 경제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좀 이렇게 정의해 보면, 만모니즘이란 원래 이제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부를 뜻하는 아람어 만모나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성서적 용어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거, 부라고 하는 것을 만몬이라고, 만몬신, 만몬. 그런데 신약 성서에서는 부, 돈, 재산, 소유에 대한 부정적 의미로 이제 만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말은 부나 돈이나 재산이나 소유, 물질을 절대시하거나 또 그것에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 행위를 만모니즘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돈의 속물이 된 상태 뭐를 말할 수 있겠죠. 돈이면 다 된다는 돈에 완전히 빠져서, 물질에 빠져서 절대적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모니즘의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의 여러 가지 병리 현상들,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 그 교재에 148조 아래 부분에 나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의 어떤 그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냐? 우선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결탁으로 인한 뇌물과 청탁의 문제, 그렇죠? 이 뇌물의 문제, 청탁의 문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받으면서 결국에는 그 부정 부패가 시작되는 그런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인신매매이나 인권, 또 인간의 존엄성 파괴, 그렇죠? 사람까지도 사고파는 이런 것들이 많이 성행된다. 또 물질 만능주의와 세계화, 거대 자본의 폐단, 그렇죠? 거대 자본을 이용해서 모든 것들을 독점하고 또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계층 간의 갈등과 사회적인 묻지마 범죄의 증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선은 탐심으로 인한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그런 해답에 좀 귀를 기울여라, 그런 얘기죠. 물질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 어떻게 경고하느냐?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속에 이제 태어나면 사람 속에 생기게 되면 결국 그것은 점점 자라나서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가 되고, 그것이 점점 자라나면 결국 사망, 즉 자기의 파멸을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탐심은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를 망치게 하는, 자기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인간에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모든 탐심,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물리쳐라.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느냐?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생명이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즉 물질 자체가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 생명보다 고귀한 것이 결코 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극복하느냐? 둘째로는 성경은 만모니즘을 극복하여 인간이 물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물질을 다스리는 주인입니다. 만모니즘이라는 것은 물질이 주인이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면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 되고 물질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신앙의 삶에 있어서 화폐나 상거래 행위 또 재물 자체가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신격화된 재물, 즉 만몬이라고 하는 것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이 공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상거래 행위 자체, 물질 자체에
부정하는 게 결코 아니죠.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절대화시키거나 또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위치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또 동등격으로 삼는 것까지도 그건 바른 것이 아니다. 아까 그 위에 나왔지만 물질을 물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인간, 물질의 주인이 되는 인간이 돼야 되는데 물질을 절대시하거나 물질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그겁니다.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물질을 절대시하고 물질을 신격화해서 그것에 지배를 받는 그런 어떤 그 삶의 자세를 버려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지배하고 또 물질을 잘 활용해서 보다 가치 있게, 보다 의미 있게 사용하는 그런 어떤 그 성숙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